두 가지 마음을 조금 나눴고요. 또 우리 딱딱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그 하혜성 목사님, 하혜성입니다. 하혜성교회에 맞아, 하혜성교회 잠깐만 이름 잡기. 하혜성교회에 가서 예배 딱 드리는데 느낀 마음이 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야, 나도 이렇게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입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하혜성교회거든요. 나도 이렇게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좀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이걸 명하셨어요. 예. 이 어려운 어떤 물론 제가 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모든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딱딱하지만은 이걸 잘 준비해낼 때 더 큰 시너지 어떤 주님의 어떤 역사를 시원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게 속히 끝나서 우리가 또 말씀으로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더 강력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 시간 계속 강의를 시작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동독의 그 올리브리트 시대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보았어요. 오늘은 서독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수미트 시대, 서독의 수미트 총리 시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다시 쭉 보려고 합니다. 내용들은 오늘 일단은 수미트의 양력과 집권기간에 대해서 볼 거고요, 첫째. 근데 이 수미트의 양력과 집권기간 안에서는, 먼저 동그란 첫째는 수미트 양력에 대해서 볼 거고, 동그란 두 번째는, 수미트의, 능력이라 할까요? 정체성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 좀 볼 거고, 그리고 동그란 세 번째는, 수미트의 집권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방가라 둘째는 수미트의 집권 경위와 내각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미트의 집권 경위와 내각 구성을 보려면 일단 스미트 전에 브란트가 이렇게 그 총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브란트가 어떻게 몰락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거고, 브란트가 이렇게 몰락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브란트의 정책들, 그 다음에 1차 오일 소크가 있어요. 1차 오일 소크. 그 다음에 간첩 사건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브란트 몰락에 있어서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스미트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할 건데, 첫 번째로 스미트의 양력과 집권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 동그란 첫째로 이렇게 그 스미트의 양력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스미트 일단 가정 환경을 보면 이 함부르크라는 어떤 도시에서 이 노동자 계급 이렇게 구역에서 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육은 이렇게 중고등 교육을 받았고 영어에 아주 능통했다고요. 저도 이게 영어를 좀 잘하고 싶으면 영어에 아주 능통했고, 이게 스미트는 이게 음악가였어요. 예, 음악가였어요. 어떤 그런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함부르트 대학에서 이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스미트는 이게 히틀러 때 제3제국 때 자신이 조부모들이 이렇게 유태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태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숨기면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그런 양력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그란 두 번째로 이렇게 스미트의 능력, 이렇게 스미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게 이 스미트라는 이렇게 헬무트 스미트라는 인물을 연구하면서 와, 우리나라도 좀 이런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좀 했어요. 전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제가 이렇게 숭실대 통일 아카데미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강사님들은 이 스미트보다는 이게 브란트를 좀 더 이렇게 조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브란트가 위대한 인물이라. 근데 저는 이렇게 브란트보다는 이 스미트가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드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했고, 야, 우리나라도 좀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뒤에 가면서 스미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이렇게 나눌 건데, 일단 이 스미트는 이 스미트의 정체성이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부분에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양대국, 이게 소련하고 미국 사이에서 그 스미트의 입장, 동서독이 어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 스미트의 입장, 결국은 이 미국하고 이 소련하고의 어떤 그런
사이에서 어떤 중간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역대 어떤 소독의 총리들 가운데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입장이 서로 다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슈미트는 이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사이에서 입장이 상당히 제가 마음이 들어요. 어떤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표현되는가 하면, 1981년에 소련의 지도자 브레즈네프라는 어떤 그 소련의 지도자하고 이렇게 만나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그 만나는 자리에서 이 스미트가 하는 발언이 이게 상당히 그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소독 총리 스미트, 나는 그 서방 정책의 충실한 통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방 정책의 충실한, 서방 정책이란 뭐 이게 미국과 서유럽을 그 동맹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서방 정책이라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이 스미트는 그러니까 나는 이 서방 정책에 대한 충실한 통역자다. 이렇게 그 소련이 그 지도자를 만난 자리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발언을 해요. 예. 제가 여기서 이게 통역자라는 말을 좀 주목해보고 싶어요. 이게 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양쪽에서 이게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의 입장에서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서방의 입장에서도 통역을 한다. 예. 동방의 입장에서 통역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소련의 입장을 미국에다가 이렇게 통역해주고, 미국의 입장을 또 소련에다가도 통역해주고, 뭐 이런 입장을 하고 있다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게 서방의 입장에서 통역을 한다는 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고 어떤,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처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상당히 퇴색돼 보이고 정말 네가 실제로 중재자의 능력이 있느냐. 어떤 그런 것에 시험대에 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문 대통령이 어떤, 중재자 입장이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이 스미트가 중재하는 어떤 그런 중재의 어떤 입장하고 문 대통령이 북한하고 미국을 중재하는 어떤 그런 것은 차이가 좀 다르다고 어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통일 선교를 해내려면, 남북한 통일 어떤 그런 것을 해내려면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전에 정숙 간사님한테도 그런 교재를 조금 잠깐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눈 적도 있는데, 중재자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 중재자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중재의 의미가 뭐예요? 중재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 그리스도인들 다 알다시피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본질적인 중재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대속자로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중재라는 거는 이게 엄청난 어떤 압박감이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옛날에 제가 신대원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우리 가정에 어떤 영적 짐이 엄청 많아가지고, 하나님, 그 영적 짐 때문에 우리 가정을 막 진노하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진노를 우리 가정에 내리지 마시고, 나한테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제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숨이 꽉 막히더라고. 그래? 내가 너를 그걸 너한테 한번 씌워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그런 손이 이렇게, 그 형벌이 어떤 손이 나한테 이게 몸이 기도하는 것 같아 확 이렇게 덮치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이렇게 덮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다. 그러면서 이게 숨이 안 올라오더라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이 중보기도라는 게 이게 엄청 무서운 거구나. 이 중보기도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저 사람의 어떤 짐을 내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중보하는 어떤 중보적인 역할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맞아야 될 형벌 예수님이 맞았잖아요. 이게 중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회, 중보기도, 어떤 그런 커리도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훈련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 앞에 딱 들어가 보면, 야, 이게 엄청 무서운 거라는 걸 내가 딱 느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예. 어쨌든, 우리가,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이게 중매꾼. 남녀를 이렇게 중매해서 잘 되면 술석자 아니고, 못 되면, 무슨, 어떻게,
뺨 세대인가요? 예. 이 중재자라는 이 역할이 이게 상당히 엄청 무서운 부분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다이시 문메토드 선교회는 이 중보자의 이 영성이 주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중보자의 영성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실질적으로 실천돼야 되고. 근데 이 수미트의 정치가 어떤 통역, 어떤 중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말 저런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좀 씌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수미트의 어떤 정치적 색깔이랄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게 다음으로 이게 스미트의 집권 기간을 좀 들여다보면, 스미트는 1974년도부터 1982년까지 8년 동안, 8년 동안, 서독을 이렇게 총리로 이렇게 다스렸어요. 서독의 총리들이 인물들 중에서, 스미트 전까지는 아데나우가, 초기 대통령 아데나우가, 초기 총리인 아데나우가, 상당히 이렇게 정치 사상적으로 강력한 어떤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데나우 이후에, 두 번째로 존경받는 인물이 이게 스미트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헬무트 스미트가, 두 번째로 존경받는 어떤 그런 인물로 이렇게 탄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스미트가, 어떻게 정권을 물려받게 되느냐, 그것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스미트 내각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스미트, 이전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브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브란트였는데, 이 스미트도 이렇게 진보 쪽의 SPD, 아까 사회민주당의 그런 추천 인물이고, 이 브란트도 이게 사회민주당 당수였거든요. 다 이게 진보 계열의 총리였어요. 근데 이 브란트가 이렇게 몰락한 다음에 이 스미트가 정권을 이어받거든요. 근데 이 스미트 정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먼저 보려면 이렇게 이 브란트 정부가 어떻게 몰락하게 됐는가 하는 경위들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이렇게 브란트의 정책은 어떤가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봤어요. 1969년도부터 1973년도 사이에 브란트는 이게 동방 정책을 엄청나게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동방 정책들은 뭐 대표적으로 바르샤바 조약이라든가 뭐 동서독 기본 조약이라든가 베를린 조약이라든가 엄청난 어떤 동방하고의 어떤 동서독 소련하고의 조약 뭐 이런 것들 많이 그런 동방하고 있던 그런 정책을 상당히 많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브란트가 어떤 그런 칭송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브란트 시대에는 이 동방 정책이 엄청 힘을 썼던 거예요. 예. 소련하고 이게 동서독하고 동독하고 이런 것들을 관계를 여는 쪽에 이렇게 힘을 많이 실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열띤 관심이 이제는 주민들속에 서서히 이게 식어져 갔다는 거예요. 서서히 식어져 갔는데, 식어져 갔고, 그러는 것 가운데 1974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터져요. 1974년도에. 여기에다가 7차 오일 쇼크가 터지는데, 이 1차 오일 쇼크가 좀 이렇게 터지는 경위를, 이것 때문에 완전 직격탄을 맞거든요. 이렇게 브란트 정부가. 이 경위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1차 오일 쇼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야기를 좀 아시나요? 몰라요. 이 1차 오일 쇼크는 이 아랍 국가들이 1973년 10월 6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8일 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시 반격해서 이스라엘 승리해요. 이스라엘이 일으킨 8일 전쟁,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6일 전쟁을 들어봤는데. 근데 여기, 기록에는 8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8일. 이, 8일 동안 이렇게 오히려 반격해서 이스라엘이 이 아랍 국가들을 오히려 이렇게, 밀어버려요. 반격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국가들이, 자기네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973년 10월 17일에 석유 공급을 중단 선언해. 석유 공급. 이 아랍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석유잖아요. 이 석유 공급을 중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 요구를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이 친이스라엘 서방 국가들한테 이게 석유 중단을 선포하는 거예요. 친이스라엘. 친이스라엘이라면 어디에 미국이라든가 하란이라든가 어떤 친이스라엘 나라들은 이런 데 전면적으로 석유를 금수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이 아랍 국가들의 어떤 힘이었던 거예요. 이 오펙이라고 하죠, 오펙. 그러니까 석유 생산 어떤, 이게 그 석유 수출 기구가 이렇게 아랍 국가들이 어떤 단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랍 국가의 어떤 힘이었는데 이 오펙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 보면 이렇게 뭐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쿠웨이트, 뭐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뭐 리비아, 뭐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뭐 이 아랍 국가들. 이 오펙의 이렇게 석유 생산 국가들 이게 있는데 이 국가들이 이 친서방 국가들 이스라엘 친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석유 금수로 이렇게 자기네 전쟁에서 안 되니까 석유 금수로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이 오펙의 그만큼 오펙이라는 게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졌던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힘을 가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랍 국가의 어떤 힘을 많이 느꼈었잖아요. 이게 그 이명박 시대에 그 오일 달러를 끌어오겠다고 이렇게 할랄 음식 뭐 이런 그 뉴스도 많이 돌았잖아. 그만큼 이렇게 이 아랍 국가들이 어떤 그 석유 오일 달러가 엄청 셌던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셰일가스가 터지니까 그 어제는 그쪽에서도 힘이 많이 빠지고 다 저는 이렇게 미국 쪽에서 저는 미국에서 중동에서 뭐 그런 석유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목이 맬 필요 없으나 거기서 다 군사 어떤 그런 영향을 다 빼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참 어떤 쪽에 정말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될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참 이렇게 국제 정세도 잘 들여다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오일 서쿠 때문에 이 브란트 정부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일 서쿠 때문에. 이 브란트 정부는 이렇게 경제 성장이 아주 당연시 할 거라고, 당연하게 이게 경제 성장이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오일 서쿠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까지 막 흔들리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확 들어다 보니까. 이게 독일 경제는 이 대외 의존도가 이게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구조인 거죠. 대의존도가. 예, 대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어떤, 대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떤 그런 타격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야.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독일이라는 건 이 대의존도가 항상 이렇게 높았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 바이마르 공화국 때도 이게 경제 대공황이 한번 이렇게 몰이 닥치거든요. 그때 이 1929년 10월에 월스트리트 위기가 이렇게 확 미국에서 이렇게 경제 어떤 공황이 확 돌아오는데 이 경제 공황 때문에 이 그 히틀러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는데 되게 한 가지 어떤 큰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그 경제 공황 때문에. 이게 한 번씩 이 독일 경제라는 건 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그냥 이렇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야. 이때도 이렇게 이 브란트 시대도 이렇게 오일 1차 오일 서쿠가 타고 오니까 이 경제가 이렇게 막 흔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경제도 이렇게 늘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하는 어떤 그런 자체 역량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에서는 이렇게 경제를 홀로 서기 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제가 수면 위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통일이 속히 돼야 되는 거는 통일이 되면 우리 국내 인구만 해도 남북한이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어떤 그런 한 1억만 돼도 내수 시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소득 정부의 이 오일 서쿠가 타고 오다 보니까 이 기름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다른 물건값도 다 올라가잖아요. 예. 줄줄이 그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인플레이션이었던 겨울이 막 들이닥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독일 국민들이 이 브란트에 대한 어떤 그런 흥미를 점점 더 잃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브란트가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것은 간첩 사건이었어요. 간첩 사건. 어떤 면에서는 이 브란트가 사임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게 사고적인 어떤 성격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브란트가 사임하게 되는 것은. 그게 간첩 사건인데 그 간첩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소독의 연방헌법보위청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기관이에요. 또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말하면 국정원에 가까운 어떤 그런, 기관인데, 서독의 연방헌법보위청이라는 데 있는데, 이 헌법보위청에서 1973년 5월에, 내무부 장관 겐서에게 어떤 한 가지 정보를 전달해요. 한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정보 내용이 뭔가 하면,
연방수상청 소속 퀸터 기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퀸터 기욤이라는 사람이 동독의 비밀 경찰인 수타지 요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 말하는 북한 보위부 간첩이라고. 이렇게 그런 정보를 연방 헌법보위청에서 내무부 장관 큰세에게 정보를 줬어요. 근데 이 기욤이라는 사람의 이게 그 직책이 뭔가면 연방수상청 소속 수행비서관, 우리 말하면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격인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 비서실장격인 사람이 간첩이라는 거예요. 북한 간첩, 우리 말하는 북한 간첩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이 연방 헌법보위청에서 내무부 장관 큰서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큰서는 이 정보를 딱 받자마자 바로 브란트에게 브란트에게 보고를 했어요. 브란트에게 보고를 딱 했는데, 이 내용을 큰서는 브란트에게 즉각 보고를 했는데, 브란트는 이 내용을 보고받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기욤을 이 국가 기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비서실 어떤 수행비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국가 비밀 문서라다 이런 것들을 접하는 어떤 거는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을 차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브란트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이런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서 이게 접근 중지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더 일이 커져가지고 결과는 1년이 지나서 1974년 4월 24일에 기욤이 체포되거든. 근데 그 기욤을 이렇게 신문하는데, 기욤을 신문해가지고 자백을 통해서 보면, 그는 동독 군인인 국민군 장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국민군 장교라는 사실은 자기가 꼭 인정했는데, 수타지 요원이라는 것은 부인했어요. 보이브 어떤 비밀 간첩이다 이런 것들은 부인하는 어떤 그런 자백을 일단 받아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서독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서독사회가 뒤집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브란트는 수상은 그때 이 사건을 터졌으면서 초시기에는 내가 수상을 그만두겠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일이 사태가 막 일파만파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퍼지니까 브란트는 5월 6일에 사표를 결국 제출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하이네만 대통령이 그 사표를 수리를 해요, 총리. 그래서 이 브란트가 사임하게 되거든요. 이런 간첩 사건이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돼서 이렇게 사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전에 내가 출처가 어디서인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출처가 어딘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독일 사이가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흥분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통일 독일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너희가 통일돼서 너희가 어땠어? 이렇게 딱 질문했는데, 질문한 그 질문에 답이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답을 했는가 하면, 통일이 됐을 때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충격들이 많았겠죠. 근데 간첩이 이렇게 많았다. 간첩이. 내 옆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통일이라는 어떤 그것을 했을 때 그게 제일 먼저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욤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대통령의 측근도 간첩이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 대통령이 같이 가요. 북한에서 내가 옛날에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대학 가운데 그런 이야기나 좀 어수선하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남한 사람들이 우리 북한의 간첩이 얼마나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 사람이 대답한 거는, 우리 간첩은 너네 전 남한 지역의 전봇대, 전주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주대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땅으로 다 전기선 누리고. 근데 북한은 이게 다 전기줄이 이게 전봇대 한 10m, 한 50m 하나씩
한 100m 하나씩, 한 50m 하나씩 서나요? 그걸 다 그 사방 곳곳에 전봇대가 이렇게 다 서 있는. 근데 우리는, 남한에는 우리 북한 간첩이 전봇대 숫자만큼 있어. 이렇게 해요. 저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 동네도 여기 조금 산책 나가보면, 여기 이게 전등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갑자기 이름. 가로등. 가로등 그 기둥 밑에 보면, 사회주의 만세 이렇게 낙서 해놓은 게 저기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가보면. 근데 그래서 내가 전라도엔 더 하다. 경찰에다 전화를 했어. 여기 사회주의 만세라고 이게 있는데 보냈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렇게 확 이렇게 하다가 그래 한번 가보겠다. 아직도 지하 앉았어. 그 경찰도 사회주의 아니야? 근데 경찰도 그만큼 무대에 있다는 게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영화들 보면 이 간첩이 오히려 귀엽잖아요. 북한 간첩 오히려 귀엽게 이렇게 아주 동정심 가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이런 감정을 완전히 이렇게 무마시켜 버린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회주의 이념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사회주의면 어때? 근데 이게 사회주의면 어때? 나중에 이게 통일된 사회에 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내가 저기도 미국 가면서 보니까 이게 이 과거 청산의 문제 내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고 우리는 어떤 것을 집중해서 이게 영적으로 터치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일 통일이나 이런 것들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연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어쨌든 이런 간첩 사건 때문에 이 브란트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사임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임하면서 이렇게 그 슈미트가 이어서 그 정부를 이어받거든요. 슈미트 내각 구성만 잠깐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미트가 그래서 이렇게 브란트가 사임한 후에 10일 후에 이 하이네만 대통령이 슈미트를 수상으로 다시 임명을 해요. 이 브란트가 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도력을 회복하는 데는 이렇게 슈미트만한 어떤 그런 한마디로 그만한 어떤 적임자도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 그런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살펴볼 거예요. 브란트는 뭘 하겠어도 그 연정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정부가 이렇게 진행됐어요. 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3인당하고 지금 자민당이 지금 연정해서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3인당 그다음에 이렇게 그 기사당 자민당 이렇게 세 가지 큰 정당이 비전 정당이 있는데 이 3인당은 진보 정당이고 이 기민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그러죠. 이게 각 정당이 혼자서 각기 운영해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 자민당하고 이렇게 연정을 해야지 이렇게 정부 운영이 가능한데 이 내각 구성을 이 3인당하고 이 자민당이 이렇게 연정을 그냥 이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미트 영도 아래 서독은 유럽의 주력으로 이때 당시 유럽의 주력 어떤 그런 국가로 이렇게 또 오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미트의 내각 이렇게 장관들 임명하는 것들 보면 경제장관으로서는 애플리를 이렇게 임명하는데 이 애플리는 이 브란트 내각 때 이렇게 경제통이었어요. 이어서 그냥 경제장관으로 이렇게 시행했고 외무장관으로서는 겐셔를 이렇게 아까 우리 연정하는 그 자민당 당수였거든요. 그 겐서를 이렇게 당수를 했고 그 다음에 외무장관은 이렇게 쉘 하이네만 대통령이 뒤를 즉위한 다음에 쉘은 쉘은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렇게 취임하게 돼요. 이렇게 진보 정부 내각의 2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2기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